경기도의 한 재개발 구역,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낡은 2층 양옥집. 낮에는 공사 차량 소음이 요란했지만 저녁이면 고요가 내려앉았다. 이 집의 1층은 작은 목공방과 서점 겸 창고로 쓰였고 2층은 신혼부부의 보금자리였다. 소연은 결혼한 지 2해 남짓 된 24세 아내였고 남편 지훈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지훈은 야간 배달을 나갔다가 대형 트럭과 충돌해 돌아오지 못했다. 현장에는 부서진 휴대전화와 전달되지 못한 음식 가방만 남아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그날 밤 집은 하얀 천으로 뒤덮였다. 제단 위에는 지훈의 영정이 올려졌고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재수 씨 소연은 영정 앞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눈은 충혈돼 붉게 물들었지만 눈물은 말라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제단 맞은편에는 아주버님 민호가 앉아 있었다. 지훈의 친형으로 40을 넘긴 장남. 부모를 일찍 여의고 동생을 지켜온 그는 이제 마지막 가족마저 잃었다. 민호는 울지 않았다. 다만 굳게 맞잡은 2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웃들의 입은 바빴다. 24세 과부라니 저 아가씨 팔자가 기구하구나. 불과 며칠 전엔 둘이서 방송하던 걸 봤는데 이런 날벼락이 있나. 조문객들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정작 가장 큰 고통 속에 있는 2 사람은 침묵했다. 입관식 날 소연은 결국 기절하듯 쓰러졌다. 그 순간 그녀를 부축한 이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 민호였다. 그의 팔에 의지한 채 휘청이는 모습은 단순한 위로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집은 적막했다. 목공방의 톱질 소리도 신혼부부의 웃음도 사라졌다. 현관의 나무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소연은 2층 방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사흘 동안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끼니마다 밥을 지어 계단 앞에 두고 2번 노크만 한 뒤 돌아섰다. 억지로 불러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어떤 날은 밥이 그대로 남았고 어떤 날은 빈 그릇이 가지런히 놓였다. 민호는 그릇을 들고 내려올 때마다 안도와 허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흘째 되는 날 그는 죽 1 그릇과 쪽지를 함께 두었다. 제가 끓여서 조금 싱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간장 더 넣어 드세요. 다음 날 아침 빈 그릇 옆에는 종이가 있었다. 아주버님께서 끓여주신 죽간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그것은 장례 후 처음으로 재수 씨가 보낸 신호였다. 그날 저녁 소연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다.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묶은 모습, 여전히 창백했지만 단정했다. 민호가 놀란 듯 일어나 물었다. 재수 씨, 뭐 좀 드셨습니까? 네, 아주버님. 며칠 동안 너무 무례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민호는 의자를 빼주며 담담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놓여 있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소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아주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다시 평범해지기까지요.
민호는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 것뿐이지요. 그 말은 소연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다.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민호는 식탁을 닦았다. 그러나 서툰 손길에 찻잔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허리를 숙인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익숙한 거리가 갑자기 낯설고 어색해졌다. 그날 밤 민호는 재단 앞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다. 지훈아, 내가 정말 떠난 거냐? 이제 재수 씨를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도 듣지 못한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서로 다른 상실에 잠겨 있던 두 사람 사이에서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아주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열흘, 집안은 여전히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목공방의 문은 닫혀 있었고 2층에서는 재수 씨 소연의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다. 들려오는 건 바람소리와 아주버님 민호의 발자국뿐이었다. 민호는 끼니마다 밥을 차려 계단 앞에 두고 두 번만 노크한 뒤 돌아섰다. 억지로 불러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어떤 날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떤 날은 빈 그릇이 가지런히 놓였다. 민호는 그릇을 들고 내려올 때마다 안도와 허전함을 동시에 느꼈다. 나흘째 되는 날, 민호는 죽 한 그릇과 쪽지를 남겼다. 제가 끓여서 조금 싱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간장 더 넣어 드세요. 다음 날, 빈 그릇 옆에는 종이가 있었다. 아주버님께서 끓여주신 죽 간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장례 후 처음으로 재수 씨가 보낸 신호였다. 그날 저녁 소연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다. 창백했지만 단정한 얼굴이었다. 민호가 일어나 물었다. 재수 씨, 뭐 좀 드셨습니까? 네, 아주버님. 며칠 동안 무례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놓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다시 평범해지기까지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저는 예전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 것뿐이지요. 그 말은 소연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식사 후 민호가 식탁을 닦다가 찻잔을 깨뜨렸다. 급히 허리를 숙여 조각을 줍던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다. 짧은 접촉은 익숙했던 거리를 낯설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소연은 조금씩 달라졌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빨래를 개어 마당에 널었다. 민호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민호 역시 변화를 보였다. 밥상을 계단 밑에 두지 않고 방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재수 씨, 밥 다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드세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분 뒤면 조용히 내려왔다. 어느 날 오후 폭우 속에서 소연이 베란다에서 넘어졌다. 민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부축했다. 재수 씨, 괜찮으세요? 소연은 아픔 속에서도 말했다. 저에게도 아주버님 한 분만 남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민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날 밤 그는 재단 앞에서 속삭였다.
지우나 재수 씨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하지 않겠니? 두 사람 사이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아주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보름 집안은 조금씩 움직였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다. 민호와 소연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목공방을 드나드는 모습은 동네 입방아에 올랐다. 불쌍하니 서로 의지할 만도 하지. 그러던 말은 곧 바뀌었다. 재수가 남편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아주버님이 재수를 집에 두다니 말이 되나. 시장과 골목마다 뒷말이 퍼졌다. 소연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시선에 눌려 황급히 돌아왔다. 늦은 오후 민호의 고모가 들이닥쳤다. 진수야, 언제까지 재수를 집에 둘 셈이냐? 민호는 차분히 말했다. 고모님, 이 집에 방도 있고 자리도 있는데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고모는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 장례 치른 지 보름도 안 된 재수가 같은 집에 있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안에서 듣던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 없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이후 소연은 달라졌다. 목공방에도 온라인 방송 자리에도 나서지 않고 부엌과 마당만 정리했다. 민호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재수 씨, 미안합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으셨지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주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은 그들의 자유니까요. 민호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수 씨가 눈치 보며 사는 것만은 원치 않습니다. 소연은 잠시 눈빛을 마주보다 속삭였다. 여전히 이곳은 제 집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버님께 상처가 될까 두렵습니다. 민호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러나 부드럽게 말했다. 재수 씨가 두렵다면 그 짐은 제가 함께 지겠습니다. 밤 소연은 눈물을 흘렸다. 무엇을 위해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사흘 뒤 소연은 결국 가방을 챙겼다. 남편의 셔츠와 함께 작은 쪽지가 떨어졌다. 여보, 배달 끝나면 꼭 안아줄게. 그날 오후 소연이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어디 가십니까? 밖에 방을 얻으려 합니다. 아주버님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더는 패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잠기게 내뱉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재수 씨가 여기서 살아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연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아주버님을 향한 시선이 너무 힘듭니다. 민호는 손을 붙잡았다. 재수 씨가 떠나시면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훗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에게 전화할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아주버님, 절 힘들게 하지 마세요. 결국 소연은 손을 놓고 문 밖으로 나섰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날 오후 다시 비가 내렸다. 민호는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뜨다 말고 내려놓았다. 이번엔 죽음이 아니라 여론 때문에 재수를 잃는 듯한 공허감이었다. 소연이 집을 떠난 뒤 몇 주 민호의 집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소연은 시장 근처 좁은 방에서 홀로 지냈다. 벽은 습기로 얼룩졌고 비가 새는 지붕 아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나 누구의 시선도 없는 공간이라는 점만은 위안이었다. 낮에는 친구 가게에서,
저녁에는 가구점 온라인 회계를 맡았다. 하지만 누군가 밥은 먹었느냐 묻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다. 어느 날 가구점 사장이 전화를 걸었다. 혹시 박진수 목수님의 재수씨 맞으시죠? 당신을 추천받았습니다. 소연은 곧 민호를 떠올렸다. 밤 그는 골목 건너편에서 목공방 불빛을 바라보았다. 묵묵히 망치를 두드리는 민호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대문 앞에 호두과자와 쪽지를 남겼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을 돌렸을 때도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계좌로 50만 원이 입금됐다. 메모에는 제대로 된 비옷 하나 사 입으십시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인터넷에 폭로 영상이 퍼졌다. 제목은 아주버님과 재수씨의 은밀한 동거. 누군가 가족 모임 영상을 몰래 찍어 자극적으로 올린 것이었다. 댓글에는 역겹다 불륜 같은 비난이 쏟아졌다. 시장에서도 수군거림은 심해졌다. 누군가는 물병을 던지며 소리쳤다. 알았으면 이 가게에 발도 안 들였을 거다. 소연은 무너졌다. 며칠 뒤 그녀는 글을 올렸다. 남편을 잃은 날부터 외롭게 방 한 칸에서 지낸 이야기, 그리고 민호가 곁을 지켜준 시간. 마지막은 단호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심판하기 전 당신이 우리 상황을 견딜 수 있었을지 자문해 보십시오. 글은 빠르게 퍼졌다. 욕설도 많았지만 지지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나도 남편을 잃고 외로웠다.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한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자극적이지 않게 사람 대 사람으로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소연은 망설이다 동의했다. 며칠 뒤 방송에 나온 소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말했다. 남편을 너무 일찍 떠나보내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한 순간마다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인터뷰는 큰 반향을 불렀다. 조롱 대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민호는 방송을 보며 고개를 떨궜다. 재수 씨가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냈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다시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여론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용기가 앞섰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었지만 민호와 소연을 둘러싼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 여전히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고 동네에서도 뒤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소연은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고 민호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나무 소품을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팔린 물건은 기대 이상이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도착했다. 하지만 모두가 응원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찾아와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 아주버님을 빼앗고도 인터넷에 사랑 이야기라니. 당신 때문에 내 딸도 나이 많은 남자와 집 나갔다. 소연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서서 막아섰다. 재수 씨는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부디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소연은 민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아주버님, 우리가 정말 잘한 일일까요?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지킨 것뿐이지요. 며칠 후 소연은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전부인 곧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가 남긴 기록 속에는 남편을 향한 사랑과 그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 흔들린 것을 눈치챘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마요. 소연은 일기장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민호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아주버님, 저를 그때 그 여인의 대체자로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민호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재수 씨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소연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렸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소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세상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볼까 걱정했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상관없습니다. 재수 씨는 이 아이의 어머니이고 저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폭풍은 또 몰아쳤다. 익명의 협박 편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끔찍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때 민호는 전부인이 남긴 편지를 보여주었다. 세상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마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다. 더는 두려움 속에 살 수 없었다. 그녀는 한 여성 인권 포럼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아이를 부끄럽지 않게 낳고 키울 것입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어른들이 심어주는 편견입니다. 강당은 처음엔 정적에 잠겼지만 곧 박수로 가득 찼다. 그녀의 용기는 큰 울림을 주었다. 그해 겨울 민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소연은 서울에서의 안정된 직장 제안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민호 곁을 지켰다. 틈틈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책을 썼다. 제목은 한번 솔직하게, 평생 후회 없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들 평안이는 사랑 속에서 건강히 자라났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다. 소연은 민호와 아이를 바라보며 전에 없던 평온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수많은 폭풍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사랑은 나이나 신분, 도덕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무릅쓰고 지켜내려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훗날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아들아, 평생을 살면서 내가 떳떳하게 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렴. 집 앞 복숭아 나무는 다시 화사하게 꽃을 피웠다. 부엌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한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졌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의 증명이었다. 이들이 지켜낸 건 금기가 아니라 끝내 버릴 수 없었던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세상의 시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